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nd of Time 이라는 책이고요. 브라이언 그린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고 출판사는 와이즈베리. 과학도서입니다. 과학도서라서 시작부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르를 팝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팝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중가요라고 부르고 그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팝송이 되겠죠. 거꾸로 팝송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게 대중가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팝 사이언스라고 하면 굳이 해석을 하자면 대중과학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어려운 과학책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지만 어렵지 않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과학책이다 라는 의미에서 팝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그린 교수님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물리학과 및 수학과 교수시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리학 교수님이면서 수학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런 쪽에 순수과학 이론 쪽에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철학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 그분이 이런 쪽에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주를 그린 과학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이 알고 있고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일 것 같은데요. 그 책 이후에 가장 대중적인 과학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마케팅적인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장르를 팝 사이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대학 강의에서 듣는 것 같은 과학 원서가 아니라 이론서가 아니라 조금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과학책. 그래서 팝 사이언스고요. 엔드 오브 타임이 책 제목인데 이 책이 다루는 것이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빅뱅에서부터 우주의 종말까지를 다루고 있어서 엔드 오브 타임이에요. 원제로는 Until the End of Time이라고 돼 있고 이 우주가 종말할 때까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진화를 해서 종말이 될 때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서적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심오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2020년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었었고 원서가 됐었었고요. 저희도 출간되자마자 지금 아마 꽤 상위권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출판사 사이트에서만 봤는데 거의 10위권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어려운 내용을 다룬 과학도서로서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올라오고 있는 도중이고 그만큼 이 책의 장점을 어려운 내용을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어서 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서에 관심이 있었으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고요. 다만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몇 가지 과학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가볍게 쓰고 대부분의 과학적인 주제도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과학들을 풀어놓은 그런 책들이었는데 제가 쉬운 과학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런 책들하고는 당연히 결은 다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과학적인 상식들 이런 레벨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심오하긴 합니다. 원래 과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 결국에는 철학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런 선까지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종말 그 가운데서 인간의 존재 가치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되어 있는 책이라 수준이 있는 책이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다루는 주제에 비해서 너무 어렵지 않으니 팝 사이언스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책입니다.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이 책의 머릿말 서문을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요. 서문 전체하고 1장 시작하자마자 잠깐 한 몇 장 정도를 아마 읽어드릴 것 같은데 몇 페이지를 낭독하게 될 건데요. 서문 제일 끝에 여러 번 얘기를 해놨어요. 어렵지 않게 하겠다. 어렵지 않게 책을 썼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더라도 설명 계속 해놓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지금부터 과학이라는 엔진이 장착된 우주선을 타고 인간과 우주를 향해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자. 이렇게 서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이 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표현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라는 엔진이 장착된 우주선을 타고 인간과 우주를 향해서 신나는 모험을 떠나자.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조금만 앞쪽에서 조금 읽으시면서 익숙해지면 재미있는 책입니다. 뭐 문학적인 재미는 아니지만 굉장히 재치 있게 잘 쓰셨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어떤 개념이 어려운 책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고전 문학도 출판사마다 번역가들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책인데도, 같은 고전 문학인데도 읽는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이. 번역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굉장히 전문 번역가신 분이 번역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도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뭐 조금 자신 있게 잘 번역된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잘 번역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제가 사실 원서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신 분도 뭐 물리학 전공이시고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그 카이스트에서 이론 물리학 전공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뭐 박사님이시고 또 대학에서 또 30년 동안 그 강의도 하시다가 이런 과학 전문 번역 저술에 집중하는 분이시라 뭐 번역도 굉장히 잘 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왜 베스트셀러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엔드 오브 타임의 서문과 1장 앞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끝. 서문. 내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번 진리로 판명되기만 하면 영원히 진리로 남기 때문이다. 참으로 직설적이고 간결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심리학 과목 담당 교수가 인간 동기 이론에 관한 과제를 내준 적이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관련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한 친구, 그는 수학과 대학원생으로 평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에게 왜 수학과에 갔냐고 물었더니 위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수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에게 수학이란 숫자에 제곱근을 취하거나 0으로 나누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상한 집단의 추상적인 게임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졌다. 정말로 그렇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매력이다. 논리와 공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난공불락의 진리가 탄생한다. 피타고라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평면 위에 그려진 모든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한다. 여기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물론 농구공의 표면처럼 휘어진 공면 위에 그린 삼각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과 배경을 고정시키고 새로운 증명 결과를 여러 번 재확인하면 당신이 얻은 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는다. 산을 오르거나 사막을 헤맬 필요도 없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 동굴을 탐험할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앞에 편안히 앉아 종이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만으로도 영원불멸의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매력적인 직업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 후로 나는 수학과 물리학에 심취하면서도 그 이유를 자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문제를 풀고 우주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진리는 한시적이고 단명한 일상을 초월해 있었기에 나는 확신을 갖고 수학과 물리학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젊은 시절의 과도한 감수성도 크게 한몫했던 것 같다. 변하지 않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나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 불변의 진리를 찾는 여행에 동참하고 싶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건 월드 시리즈에서 어떤 팀이 우승하건 어떤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건 간에 세속과 무관한 초월적 대상을 탐구하는데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도 심리학 강좌에서 받아온 과제는 어떻게든 완성해야 했다. 과제의 내용은 인간의 행동 유발 동기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글을 쓰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이 온통 모호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논리적인 아이디어를 올바른 언어로 서술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호한 개념을 모호한 언어로 써 내려가자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어느 날 기숙사 학생 대표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오스발트 슈펜글러의 대표작인 서구의 몰락을 읽어보라고 했다. 그가 이 책을 권한 이유는 역사가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슈펜글러가 수학과 과학에도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책에 언급된 내용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데 사용되어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과학과 관련된 부분만 골라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 슈펜글러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미적분학이 물리학과 수학을 바꿔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 각기 다른 문화권에 퍼져나가는 패턴을 일련의 원리로 정리해 놓았는데 무엇보다도 나에게 익숙한 언어로 쓰여졌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역사책이 수학과 물리학을 진보의 척도로 삼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다음 문구에 도달했을 때 입이 딱 벌어졌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그 외의 모든 생명체들도 늙기는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영원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종교와 과학, 그리고 철학은 죽음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에서 탄생한 것이다. 나의 폐부를 찌른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인간에게
모든 동기를 부여해온 원천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수학적 증명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자연의 법칙도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인간이 영원한 대상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과 물리학에 대하여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영원함의 매력을 고려할 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학 시절에 내가 생각했던 인간 동기 이론이다. 죽음은 인간의 행동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다. 이 결론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더욱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슈팽글러가 말한 대로 종교와 철학, 그리고 과학은 죽음의 한계에 부딪힌 인간이 불멸의 가치를 추구한 끝에 얻은 결과물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초기 제자이자 인간의 창조 활동을 깊이 파고들었던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가 오토 랭크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다. 그는 예술가를 가리켜 개인의 단명한 삶을 불멸의 존재로 승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장 폴 샤르트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다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삶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예술 활동에서 과학적 발견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에 삶의 유한한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삶과 죽음의 양면성에서 탄생한 인류 문명이 수학과 물리학을 이용하여 통일장 이론을 탐구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잠깐 숨 좀 돌리자. 대학 시절을 회상하다가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어쨌거나 당시에 내가 느꼈던 경외감은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희열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 후로 근 40년 동안 물리학에 전념하면서 가끔은 이 문제를 뒤로 미루어 놓기도 했지만 뇌리에서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통일장 이론과 우주론에 깊이 빠졌다가도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만 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고 그럴 때마다 시간의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설명은 나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체질에 맞지도 않는다. 물리학도 마찬가지다. 통일장 이론은 자연의 모든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학계에는 수많은 후보 이론이 난립한 상태다. 삶이 언젠가 끝난다는 생각은 나의 행동거지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나의 모든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약간의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나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인간은 여러 시대와 문화에 걸쳐 영속성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해왔다. 그 방법도 다양하여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선조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하거나 불변의 법칙을 찾기도 한다.
어떤 물질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은 인간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왔다. 실험 장비와 관측 도구, 그리고 수학적 분석법으로 중무장한 현대의 과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목적지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모으면 방대한 규모의 시간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시간대를 거슬러 가면서 언젠가 붕괴될 우주의 별과 은하, 그리고 생명과 의식 등 질서정연한 피조물을 창조한 물리학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모든 생명 현상과 정신도 유한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예정이다. 실제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된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성찰이 가능한 존재들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생각해 볼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은 불변의 법칙으로서 탄생했지만 영원의 시간과 비교할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질 운명이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 없이 작용하는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며 끊임없이 자문하고 있다. 존재 이유가 확실치 않은 법칙에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시간이 처음 흐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종말의 순간 또는 그와 비슷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의 무상함에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이 여행길에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는 다름 아닌 과학적 탐구 방법이다. 단, 가능한 한 일상생활 속에 유사한 사례와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갈 것이며 편의를 위해 전문 용어를 남발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본문에 간략한 설명을 추가했고 수학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후주에 자세한 설명을 달아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책에 언급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다른 각도의 설명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참고 문헌에 소개된 관련 서적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거창한 주제를 한정된 페이지 안에 담느라 내용이 다소 빡빡해진 감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발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현 위치를 되돌아보는 식으로 책을 구성했다. 지금부터 과학이라는 엔진이 장착된 우주선을 타고 인간과 우주를 향해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자. 1장 영원함의 매력.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너머.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죽는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후 대략 30억 년에 걸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동안 죽음의 칼날은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바다에서 탄생한 생명체는 육지로, 하늘로 진출하면서 삶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지만 은하의 별보다 많았던 탄생과 죽음의 대차대조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정교한 균형을 이룰 것이다. 생명이 번성하는 과정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죽음은 지평선 밑으로 사라지는 태양처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오직 인간만이 간파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이 출현하기 한참 전에 지구에 생존했던 생명체들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과 대규모 화산 활동, 그리고 초대형 지진을 겪으면서 살 길을 모색했지만 이것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당신과 나를 포함한 인간은 아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기초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정말 두려운 현실이다.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후 깊은 의식 속에 묻어두거나 애써 무시한 채 살아가지만 의식을 한꺼풀 벗겨내면 불편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두고 기쁨의 원천에 서식하는 벌레라고 했다. 일과 놀이, 갈망, 노력, 사랑 등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은 다양한 실로 짠 직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치밀하게 엮여 있다가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린다. 물론 죽음을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은 정신 건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투입한다. 그러나 삶이 유한하다는 생각은 항상 뇌리에 남아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도전할 때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음은 셰익스피어나 베토벤 또는 아인슈타인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데 육체는 땅에 묶인 채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니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화 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말한다. 인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의 의식은 자신을 자연에서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만 육체는 결국 땅속에 묻혀 썩어갈 운명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죽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단체, 가족, 팀, 사회, 종교, 국가 등에 헌신하면서 영원에 대한 갈망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닮은 상징적 인공물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기도 한다.